정부와 여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 제정이라는 구제책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의 지원책도 잇따르고 있는데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일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전국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가 나오니까 이 당정이 전세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을 내놨거든요. 우선 구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아마 인천의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 이른바 이제 빌라왕 네. 남모 씨 사건이 알려진 게 지난해 8월이었거든요. 무려 2,800여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관련 법안만 30여 개 넘게 국회 계류 중이었었거든요. 네. 여야 모두 손 놓고 있다가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피해자들이 잇따라 나타나니까 지난주부터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에는 당정이 지난주 내내 대책을 내놨던 걸 특별법 제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네. 우선 피해자인 세입자에게 경매 우선권을 부여하겠다라는 건데요. 임차인이 이제 우선 매수권을 갖게 되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서 제3자가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네. 세입자가 해당 낙찰 금액을 법원에다 내고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LH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여길 대신 우선 매입권을 줘서 경매 네. 우선 매입권을 줘서 피해 주택을 매입한 이후에 오히려 피해자들한테 임대 주는 방안, 재임대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두 가지 중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직접 인수하겠다. 네.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겠다. 자금 여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LH가 매입한 후 내가 임차인으로 입주하겠다라는 건데요. 또 세 번째가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경우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런 자금, 경락 자금을 장기, 저리로 이제 대출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분들의 경우는 신용도나 아니면 이전에 이미 많은 대출을 끼고 있기 때문에 각종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서 네. 총부채 상환 비율, DSR 규제까지도 완화하면서 장기로 저리로 이제 대출해주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취득세라든가 세금 감면해주는 방안까지 추진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이렇게 지금 이 인천 미주홀 전세 사기 사건처럼 기업형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뭐 분양 사업자부터 그리고 이제 중개사, 브로커, 바지 임대인까지 껴 있거든요. 자, 이런 조직적이다. 이 기업형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이 남모 씨가 지금 구속 중에 있는데 호와 변호인단을 꾸렸다는 겁니다. 네. 이분 때문에 지금 고통받는 이 수천 명의 이 피 같은 돈으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정은 이 대규모 이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개정하겠다. 그래서 범죄 수익은 사전에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라는 건데 좀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특별법과 관련해서 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결국의 핵심은 임차인의 거주권을 확보하겠다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만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당정은 네. 정부의 이 재원을 통한 구제는 없다였어요. 그래서 공공매입도 선을 그었었고 그랬는데 그런 입장에서 일부 선회했습니다. 이렇게 선회한 데는 지금 인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부터 지금 뭐 동탄부터 부산, 네. 서울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니까 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 건데 물론 뭐 임차인의 어떤 거주권 확보가 좀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두 개의 선택지긴 합니다만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사기 피해자의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우선 매수권을 사용할지 아니면 LH가 인수한 이후 내가 제 임대로 하는 방식으로 임차인으로 들어갈지 입주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되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좀 충분하다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대출 껴있는 대출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네. 추가로 빚을 내야 한다면 아무리 저금리라 하더라도 부담이고요. 또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이 피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조금 늦었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저희가 또 특별 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선 이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서 세입자에게 최장 20년까지 임대하겠다 이런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범주, 피해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지 그리고 언제로 설정할지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 전세 사기 대상의 주택 범주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가 아마 구제 여부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핵심 내용인데요. 예. 일단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입니다. 실제로 연이어 터져나왔던 빌라왕이나 건축왕과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조직적이었어요. 네. 바지 임대인을 내세우고 중개사, 브로커를 꼈습니다. 건축사까지 동원이 돼서 조직적으로 이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케이스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나쁜 네. 임대인이 돼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전세보증금을 날린 건 똑같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과거에도 집주인이 대출감을 갚지 못했거나 아니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경우에는 강제로 집을 내쫓겨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다른 이제 피해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언제 어떤 가격을 매기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선 매수 적정 가격도 문제입니다. 일단은 정부와 임차인 입장에선 가능한 한 경매가 낙찰될수록 매입 단가가 낮아지거든요. 네. 그러면 재원이 좀 덜 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는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채권자가 누구냐? 이 부실 채권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금융기관인데 자산관리공사라기보다는 대부업체가 많이 갖고 있어요. 대부업체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선순위 근저당 채권자의 경우는 채권 회수, 이 대부업체도 이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왔을 텐데 그걸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는 반대로 피해 주택을 너무 고가로 낙찰했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는 재정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투입이 재정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적정 매수 가격을 정부가 얼마로 정할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할 것 같고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이 내용도 조금 더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선 그냥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돈을 내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금력이 부족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지금 전세 보증금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아마 이제 경락잔금이라고 하죠. 경매로 낙찰 받았는데 잔금을 처리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잔금을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장기로 저리로 1, 2%의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것도 이것도 빚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세입자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 네. 공공 매입을 정부가 해달라. 선 이제 보상 그리고 후 구상권 청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정부가 먼저 해주고 나중에 사기범들한테 이 돌려받는 방안이 가장 지금 피해자들이 원하고 있고 야당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계속해서 선을 긋는 이유는 전세 사기 주택의 이때 근저당을 좀 전수조사했더니 모든 매물에 대해서 선순위 채권이 최대한으로 잡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에 하나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매입하게 되면 이게 피해자들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고 채권자들 이 금융회사들이 다 가져간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야의 입장이 분명히 갈리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여야 3당이 이제 오는 27일 본회의를 목표로 해서 전세 사기 대책 이제 법안 처리로 합의한 만큼 협상의 여지는 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게 되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낙찰가가 굉장히 높아지면 걱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선 매수에 대한 가격 기준을 선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과제는 그렇다면 이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가거든요. 실제로 이제 LH가 이런 이제 매입 전세 주택 제도를 할 때 이 과연 이 피해 주택의 기준 그리고 과세의 범위 그리고 세부 내용은 이 국토부내에 설치된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수자금 조달 여력과 이제 의지가 있는 피해자들한테는 실효성이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요.
사실 LH 매입 임대 제도는 과거서부터 있어 왔습니다. 네. 기존에 다 지어진 주택을 정부가 사들여서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거 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제도예요. 시세 한 30에서 많게는 50% 제도고 2년 단위로 이제 재계약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한 7조 5천억 원 정도인데요. 네. 이 예산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이 예산이에요. 이 예산 7조 5천억 원을 들어서 한 3만 한 5천 가구 정도를 매입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봤더니 지금까지 정부 피해 주택을 좀 전수조사했더니 대부분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네. 그리고 시세는 3억 원 이하에 몰려 있다더라. 네. 그러면 이것은 그동안 NH가 운영해왔던 이제 임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제외되는 비싼 주택이 별로 없다라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나 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산정 기준 같은 것은 일단 관련 협의를 통해서 이제 이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발표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협의가 빠른 시일 내에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우선 일각에서는 뭐 피해자 간의 뭐 전세 피해를 봐도 각양각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피해자들 간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전셋값과 집값이 동시에 많이 폭락을 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급락으로 전세금이 이제 집값의 80%를 웃도는 이른바 이제 깡통 전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3월 말 기준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이 깡통 주택 비율이 12만 호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아파트보다는 연립이라든가 빌라,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전셋값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전국적으로 지금 한 25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역별로 보니까 이 대전의 대덕지구의 경우에는 네. 전세가율이 132%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매매가가 1억이라면 전세가가 1억 3천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재계약을 하게 되면 이에 집을 팔아도 세입자한테 온전한테 전세보증금을 못 내준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러다 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세입자가 떼인 보증금만 거의 8천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6배 가까이 급증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원희룡 장관의 경우에는 단순히 이게 전세금 이제 미반환 사건인지 아니면 정말로 의도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어떤 피해 물건인지 네. 대상을 좀 특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아마 이것이 분명해져야지만이 아마 이제 구제 대상 내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이제 입법 과정이 이제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저소득층이나 청년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 우려 섞인 목소리는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문제는 앞서 제가 이제 재원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부가 올해 이제 LH가 이제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그거는 한정돼 있습니다. 7조 5천억 원 상당인데 그걸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기존 예산으로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우선 매수를 임대를 내주게 되면 네. 그동안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 중이거나 이게 2년마다 이제 계약갱신이 되니까 그리고 또 대기하고 순번을 기다리던 그런 이제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상대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기 피해자와 그리고 임대주택 이용을 해야 되는 주거 지역계층 간의 싸움, 불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런 이유로 오히려 예산을 좀 증액하는 건 어떻겠느냐. 추경 편성을 통해서 예산을 좀 더 이 부분에 이제 투입해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아무래도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나오다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전세 못 사겠다. 아예 집을 사든지 아니면 월세로 살든지 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예 이제 20, 30대가 이제 대출 문턱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차라리 이제 전세값이 올라가느니 이제 사겠다. 이 기회에 특히나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는 연 4% 금리를 최장 40년까지 고정금리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규제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주택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전세에 살고 있다면 반월세,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전국이 지금 전세 포비아로 앓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빌라형 전세 사기 사건이 이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피해를 입지 않은 세입자도 불안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세입자한테 정말 이런 사기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처신하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괜찮은 건지 불안감이 떨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비싼 은행 이자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가 맞물리다 보니까 네. 실제로 우리나라 전세가 빠르게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데요. 사실 전세라는 건 그동안은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정말로 종잣돈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거든요. 월세를 살다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전세 살고, 전세 살면서 청약에 당첨되고 내 집에 입주할 만한 돈은 없지만 전세를 살게 되면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기간을 벌어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거의 사다리가 완성되는 그 핵심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전세가 공공의 적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임차인도 임대인도 안심할 수 있는 좀 안전장치를 네. 마련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전세 사기의 공포심, 아무래도 피해자들 그리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장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사회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별로 없어요. 네. 전세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매매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이 많은 부모님을 대동해서 중개사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이런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중개사가 위험하고 어떤 임대인이 유명한지 그리고 그 이력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주택을 한꺼번에 한 이제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럼 아예 꺼리는 거예요. 특정 임대인에 대해서는 아예 계약조차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특히 온라인에서는 사기 판별법, 대처법을 공유하면서 20, 30대가 이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분기 서울의 이제 빌라 전월세 거래량을 봤더니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1분기 지난해 3분기만 하더라도 60%대를 웃돌던 이 전월세 거래량, 전세 거래량이 지금 1분기에는 5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강서구, 노원구, 강남에서조차도 이제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굉장히 좋지 않은 게 전세를 살면 그 전세 목돈은 사실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월세를 산다는 얘기는 매일 내가 이제 이 주거 비용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소득이 얼마나 일정치 않은 20, 30대의 경우에는 이 주거 비용으로 매달 이제 돈을 쓰고 있다는 얘기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서 그만큼 자산을 이제 이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여지가 좀 줄어들거든요. 네. 이런 부작용도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집을 사려는 사람들도 조금 더 신중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땐 선량한 집주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기꾼 취급을 당하고 있다 하면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초부터 이제 인천의 미추홀 사구처럼 기획적으로 이제 전세보증금을 갖고 다른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면 네. 실제로 임대사업자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탄의 경우에도 일부 이제 물건의 경우에는 근저당이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나는 이거는 노후로 임대사업을 하는 거지 이걸 이제 보증금을 종잣돈 삼아서 다른 주택을 매입하지 않은 경우는 의도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량한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 기피 대상이 되면서 오히려 잠재적 이제 이 사기꾼 취급당하는 데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편한데 세입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보니까 네. 지금 전세 만료는 분명 2년이란 말이에요. 세입자가 나간다 그랬는데 분명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증금을 되돌려줘야 되는데 보증금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신규 세입자는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그 물건 자체가 경매로 넘어가는 일들이 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제도적인 마련도 필요해 보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세 포비아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안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이 이제 집값 급락에 이제 접어들면서 네. 사실 거의 뭐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집주인들의 경우에는 떨어진 이 전세금을 네. 역으로 해요. 세입자한테 역월세를 지급하는 방안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굉장히 임시 방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대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대출이 거의 안 나갑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대출 규제를 좀 풀어서 적어도 전세금 반환용 자금이라면 오히려 대출을 해줘서 순조롭게 세입자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하나는 역전세 예방을 위해서 집주인한테 전세권 등기 설정이나 아니면 의무적으로 전세금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어요. 초기에 비용이 좀 들지만 2년 후에 전세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거는 전세 보증
이게 보증기관을 통해서 세입자한테 먼저 돈이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안. 또 하나는 아예 전세금을 집값의 일정 부분 이하로 설정하는 이른바 이제 전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합니다. 근데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실효성 관련해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더 옳은 선택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구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에요. 네. 실제로 가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원마저 고갈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턱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적어도 전세를 산다고 할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절반 이하일 경우에 네. 절반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세계보증기관에서 그럴 경우에 반드시 가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